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을 쭉 보면요, 이 낸시 팔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내용의 사진들이 많습니다. 지금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 어젯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 전부터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동아일보에 나온 지도 모습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중간선을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는데 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 대치하는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인근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했고요. 또 타이완 해협 중간선까지 군용기들이 비행을 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중국 항모도 출항했다라는 내용도 있죠. 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을 타이완 해역에 접근을 시켰고요. 일본 해상에 있던 상륙 작전함도 함께 합류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채 양보 없는 모습 속에서 치킨 게임을 벌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3차 타이완 해협 위기 이후 26년 만에 미중 간 군사 충돌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려졌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처음에는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조금은 다시 생각해봐라, 좀 말리는 분위기였는데요. 미국 정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는 뭘까요? 중앙일보에서는 미국 현지 언론을 인용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한 발 물러서게 된다면 중국에 굴복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었고요. 또 치포 동맹을 주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주요국인 타이완의 산업적 중요성도 고려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시 주석이 3연임을 목표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죠. TSMC 회장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봤듯 세계 경제 질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중국 역시도 대중 경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GDP의 10%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학제 개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구상이 전해진 후에 너무 갑작스럽다는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 구상이 공개된 게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네. 바로 반대 여론이 거세졌고요. 사흘 만인 1일이었죠. 교육시민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 연령 하향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은 어제 조금 달라졌는데요. 국민들의 반대가 많다면 정책 폐기도 가능하다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언급은 어제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좀 무리하지 말자라는 대통령실의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본 정치권, 특히나 야권에서는 교육이 무슨 부침개냐라는 질타가 나왔고요. 철저한 준비 없이 국민에게 대혼란을 줬다면서 박순애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지만 여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여당 일각에서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의심스럽다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논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사회적 합의인데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아래 보시면 인플레이션 합성어 같아요. 버거플레이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가 워낙 무섭게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과 합성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중에서 버거플레이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가격을 올린다는 내용, 제가 이 자리에서 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올 초였던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같은 내용이 신문에 실리게 됐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여러 주요 패스트푸드들의 가격 인상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올랐나, 이 가격적인 측면도 눈에 띄지만 그보다도 얼마 만에 또 올렸나, 이 기간에 대한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네. 살펴보면 주요 프랜차이즈들 이미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한 차례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반년 만에 또 가격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사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입장도 담고 있었는데요. 물가 상승, 특히나 원재료 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가맹점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햄버거는 이제 간편하고 저렴하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렇지만도 않게 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5,000원부터 8,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경제 관련된 내용 같아요. 부채 늪에 빠진 청년층이라는 제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중앙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말과 2021년 말 한국은행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연령별 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을 비교한 겁니다.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왼쪽이 2019년 말, 오른쪽 짙게 나온 부분이 2021년 말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흐름은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요. 2019년에는 40대가 3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난 후인 2021년 말에는 30대 이하, 즉 2030이 32%로 가장 비중이 커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청년층은 빚의 질 측면에서도 가장 나쁘다고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다중채무나 저소득, 저신용자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크다고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연체율 역시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연체하는 이유 중에 77% 정도는 생계비 증가나 실직 또는 투자 실패 등의 생활고 때문이라는 점도 담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이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된 건 주거비 측면이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20대는 주로 전월세 자금 마련, 또 30대는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에서는 청년층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위험하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기 드라마 때문에 법이나 로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분야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내용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목만 보시더라도 눈살이 찌푸려질 수 있겠습니다. 네.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수임, 가해자 유리한 합의 이끈 로펌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교통사고 났을 때 보통 불러보니까 피해자 가해자 같은 보험사다, 좀 난감하다 이런 얘기들은 저희가 가끔씩 하기도 하지만 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한 로펌에서 맡았다? 좀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소속 변호사가 한 20명 정도 되는 중소형 로펌의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말에 따르면 이 변호사, 가해자 측 변호사가 아는 사람인데 아는 후배인데 큰 금액의 합의를 제안했다라고 피해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범죄 사건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다는데요. 이 말을 들은 피해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합의금을 받았고요. 또 경찰 조사 등에는 적극적으로 출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결국 이 사건 불이건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고요. 피해자는 합의금을 반환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 소속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 해당 로펌 홈페이지를 보면 사건 초기 로펌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면서 불이건 내사 종결됐다라는 홍보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 취재가 들어가니까요. 양측 변호사, 상대가 같은 로펌인지 몰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쌍방 대리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이 알카에다,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의 후계자이자 현재 알카에다의 수장을 이 드론으로 공습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냈는데요. 이 기사는 어떻게 다뤘습니까? 맞습니다. 이름은 아이만 알자와히리인데요. 오랫동안 오사마 빈 라덴에 이은 알카에다의 2인자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네.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9.11 테러 등의 각종 테러를 설계해온 인물로 꼽히고 있고요. 2011년 빈 라덴이 사살된 후에는 실질적인 1인자로 활동해왔습니다. 미국은 빈 라덴과 마찬가지로 알자와히리도 20년 넘게 추적해 왔는데요. 최근에 올해 초에 거취에 대한 첩보를 입수를 했고 결국 오랜 계획 끝에 사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거취를 파악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또 파악된 은신처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서 작전 회의까지 거쳤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졌고요. 발코니로 나온 알자와히리를 드론을 이용해서 사살했습니다.
해당 드론에 실린 미사일은 헬파이어라고 불리는데요. 별칭은 닌자 미사일이라고도 합니다. 네. 폭약을 사용하는 미사일은 아닌데 표적에 명중되기 직전 6개의 칼날이 펼쳐지도록 설계된 미사일입니다. 이런 무기를 사용한 덕분에 알자와히리의 가족이나 그 어떤 민간인 피해도 없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